안녕하세요. 저는 윤정희입니다. 올해 68이에요. 35년간 은행에서 일했고, 퇴직 후엔 제 노후를 준비하며 여유롭게 살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제가 직장을 다녀야 하는데 지우를 맡아주실 수 있으세요? 딱 몇 달만요. 손주가 예쁘니까 당연히 도와주고 싶었죠. 그렇게 시작된 육아 도우미 어느새 1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김 굽고, 도시락 싸고, 손주 어린이집 보내고, 저녁 챙기고. 어느 순간 제 하루가 온통 손주와 며느리를 위한 시간으로 채워져 있더라고요. 처음엔 보람찼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제 얼굴에 놀라요. 이렇게 늙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정작 저를 위한 시간은 단 1분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대체 누구를 위해 사는 걸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제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제 눈은 저절로 떠집니다.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일어나지 않으면 하루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온몸이 알고 있으니까요. 조용히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서 아들 부부의 방문을 지나칠 땐 발소리조차 조심스럽게 낮춥니다. 거실을 가로질러 부엌으로 들어가면 어둠 속에서도 손이 척척 움직여요. 불을 켜고 앞치마를 두르고 냉장고 문을 여는 일련의 동작들이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오늘 도시락 반찬은 뭘 넣어야 할까? 혼잣말을 중얼거리면서 어제 지우가 달걀말이를 남겼으니 오늘은 소시지구이를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김도 구워야 하고 밥도 해야 하고 국도 끓여야 하는데 손이 바삐 움직이는 동안 머릿속으론 계속 시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지우 깨우는 시간, 씻기는 시간, 옷 입히는 시간, 아침 먹이는 시간, 어린이집 가는 시간. 단 5분도 어긋나면 안 돼요. 며느리 세연이가 출근 시간에 늦으면 제 탓이 되거든요. 가스불 앞에 서서 달걀을 풀고 있으면 문득 제 손등이 눈에 들어옵니다. 주름살이 깊게 패여 있어요.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은행에 다닐 땐 매일 손톱도 예쁘게 칠하고 다녔는데 이젠 손톱 밑에 반찬 국물이 끼어 있는 것도 모르고 하루를 보냅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아픈 건 관절염 때문인지 아니면 매일 설거지를 하고 걸레질을 해서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로 통증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6시가 되면 지우를 깨우러 갑니다. 지우야, 일어나야지. 어린이집 가야지. 5살 손주는 귀엽게도 눈을 비비며 제 품에 안기면서 중얼거려요. 할머니,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게 보람차게 느껴집니다. 그래요. 이래서 하는 거죠. 이 아이가 예뻐서요. 하지만 지우를 씻기고 옷 입히고 밥 먹이는 과정은 매일 아침 치르는 작은 전쟁 같습니다. 싫어. 이거 안 먹어. 이 옷 안 입을 거야. 할머니, 놀아줘. 이런 말들 사이에서 30분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요. 7시가 되면 세연이가 단정하게 화장하고 깔끔한 옷을 입은 채로 방에서 나옵니다. 언제나 바쁜 모습이에요. 어머니, 오늘도 부탁드려요. 저 오늘 회의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하면서 말을 덧붙입니다. 어머니 덕분에 제가 일할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 말을 남기고 문을 닫아요. 처음엔 그 말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 좋았고, 퇴직하고 나서 느꼈던 허전함이 손주를 돌보는 일로 채워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게 할머니의 역할이지.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보람을 느꼈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며느리가 말했던 잠깐만은 끝나지 않았어요. 어느새 1년이 훌쩍 넘어가 버렸습니다. 지우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집에 돌아오면 8시 반이 됩니다. 그제야 제 아침을 먹을 수 있어요. 식탁에 혼자 앉아 식은 밥을 먹으면서 오늘 점심은 뭘 해야 하나, 저녁장을 봐야 하나, 지우 옷을 빨아야 하나 하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제 생각은 온통 다른 사람들 걱정뿐이에요.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청소기를 돌리다 보면 어느새 11시가 됩니다. 점심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 다가와요. 아들은 회사 근처에서 먹으니 상관없지만 세연이는 가끔 집에서 도시락을 싸 가기도 해서 그럴 땐 아침에 미리 준비해뒀던 반찬을 예쁘게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둬야 합니다. 오후 2시쯤 잠시 소파에 앉아 숨을 돌립니다. 텔레비전을 켜지만 무슨 내용인지 잘 들어오지 않아요. 눈은 화면을 보고 있지만 머릿속은 또 다른 걱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우 어린이집 가방에 여벌 옷 넣었나? 물통에 물은 채웠나? 내일 소풍 간식은 뭘 준비해야 하지? 이런 생각들이 끊이질 않아요. 오후 4시 다시 어린이집으로 지우를 데리러 갑니다. 어린이집 앞엔 할머니들이 많이 보여요. 다들 손주를 데리러 온 거죠. 요즘 젊은 엄마들은 다 일을 하나 봐요. 옆 할머니가 말을 붙이는데 저는 그저 웃기만 하면서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만 듭니다. 집에 돌아오면 지우에게 간식을 주고 놀아주고 목욕을 시킵니다. 6시쯤 되면 저녁 준비를 시작해야 해요. 아들 내외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밥상을 차려야 하니까 국을 끓이고 찌개를 끓이고 나물을 무치고 생선을 구우면서 예전엔 요리하는 게 즐거웠는데 이젠 그저 해야 할 일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녁 7시 아들 내외가 들어옵니다. 다녀왔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짧은 인사를 나누고 식탁에 둘러앉아요. 어머니, 오늘도 맛있네요. 세연이의 칭찬이 들려오지만 왠지 형식적으로만 들립니다. 밥을 먹는 동안 대화는 주로 지우에 관한 것들인데 오늘 어린이집에서 뭐 했대요? 선생님이 칭찬했대요.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는 사이에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입니다. 식사가 끝나면 저는 다시 설거지를 합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세연이가 가끔 말하지만 이미 제 손은 움직이고 있어요. 익숙한 일이니까요. 설거지를 하는 동안 아들 내외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휴대폰을 보면서 쉬고 지우는 아빠 무릎에 앉아 있는 모습이 창문에 비쳐 보입니다. 설거지가 끝나면 9시쯤 됩니다. 지우를 재울 시간이에요. 할머니, 책 읽어줘. 손주의 부탁을 거절할 순 없어서 방에 누워 그림책을 1권, 2권, 3권 읽어주다 보면 지우가 스르르 잠이 듭니다. 10시가 넘어서야 제 방으로 들어가서 침대에 누우면 온몸이 천근처럼 무겁게 느껴집니다.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움직였으니까요.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보면 새치가 가득한 머리, 처진 눈꺼풀, 깊어진 팔자 주름이 낯설게 느껴져요.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 중얼거리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면서도 머릿속엔 내일 도시락 반찬 걱정이 먼저 떠오릅니다. 불을 끄고 누워도 잠이 쉽게 오지 않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이게 정말 제가 꿈꾸던 노후였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35년을 일했으니 이제 제 시간을 가지고 싶었고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취미생활도 하면서 그렇게 여유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하루는 퇴직 전보다 더 바빠요. 아니, 더 힘듭니다.
은행에 다닐 땐 퇴근 시간이 있었고, 월급도 받았고, 휴가도 있었는데, 지금은 퇴근도 없고, 휴가도 없고, 월급도 없이 24시간이 온통 누군가를 위한 시간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가끔 생각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다음 날 새벽 5시 반, 또다시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집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김을 굽고 도시락을 싸고 지우를 깨워야 하는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시작됩니다. 어느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공들여 만든 김치찌개를 내놨는데 지우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할머니, 이거 맛있어. 손주의 칭찬에 미소를 지으며 밥을 더 떠주려는 순간 세연이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김치 냄새가 너무 심해서 애가 싫어해요. 순간 손이 멈췄어요. 아까 맛있다고 했잖아.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세연이는 부드럽게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그냥 할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거예요. 요즘 애들은 이런 자극적인 음식 안 좋아해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세연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앞으로 지우 식사는 제가 챙길게요. 어머니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요. 배려하는 말투였지만 왠지 제 요리가 마음에 안 든다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그날부터 부엌은 세연이의 영역이 되었고 저는 손주와 밥을 따로 먹게 됐어요. 세연이가 만든 음식은 담백하고 깔끔했습니다. 저는 냉장고에서 밑반찬을 꺼내 혼자 밥을 먹으면서 예전엔 가족들이 제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던 기억을 떠올렸어요. 부엌에서 밀려난 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어머니, 거실 소파 좀 바꿔도 될까요? 이거 너무 오래됐어요. 세연이의 말에 아들도 동의했어요. 엄마, 우리가 돈 낼 테니까 새 걸로 사요. 그렇게 제가 20년 넘게 앉던 소파가 사라지고 새하얀 소파가 들어왔습니다. 예쁘긴 한데 앉기가 조심스러워요. 혹시 더러워질까봐, 혹시 흠집이 날까봐 저는 이제 그 소파에 편하게 앉지 못합니다. 어느 날 저녁 지우가 제 방으로 뛰어들어왔어요. 할머니, 오늘은 할머니랑 잘 거야. 손주가 제 침대에서 자겠다고 하니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세연이가 뒤따라 들어오면서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야, 오늘은 엄마랑 자야지. 할머니는 피곤하셔. 그리고는 저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많이 힘드시죠? 이제 좀 쉬세요. 쉬라는 말이지만 결국 밀려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지우는 며느리 방에서 자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더 좋아? 아이의 말에 마음 한구석이 쉬었습니다. 저는 방 안에 혼자 앉아 텔레비전 소리를 낮췄어요. 옆방에서 들리는 며느리와 손주의 웃음소리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폐가 되는 듯한 조심스러움이 익숙해졌어요. 주말이면 아들 내외는 지우를 데리고 외출을 합니다. 엄마, 우리 놀이공원 다녀올게요. 어머니도 같이 가실래요? 세연이가 물어보긴 하지만 그건 진심 어린 초대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아니야, 너희끼리 다녀와. 나는 집에서 쉴게.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나간 빈 집에서 저는 혼자 청소를 하고 빨래를 개고 저녁 준비를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친구 영숙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정희야, 우리 다음 주에 온천 여행 가는데 너도 갈래? 가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그 주에 출장을 간다고 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미안, 나는 못 갈 것 같아. 다음에 가자.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이 나왔어요. 내 인생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밤이면 제 방 문을 닫고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거실에서 들리는 가족들의 대화 소리가 벽 너머로 스며들어와요. 웃음소리, 텔레비전 소리, 지우의 제잘거림. 저는 그 소리들 속에 섞이지 못하고 방 안에 갇혀 있는 기분이 듭니다. 자신의 집이 아닌 듯한 공간에서 저는 점점 투명해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거실 한쪽에 놓여 있던 제 화분들이 베란다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거실이 너무 어수선해 보여서 제가 정리했어요. 세연이의 말에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 화분들은 제가 10년 넘게 키워온 것들이었는데, 이제 베란다 구석에서 햇빛도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제 존재가 그 화분들처럼 구석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을 먹고 거실에 앉아 있으면 아들 내외는 자연스럽게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나눕니다. 회사 이야기, 지우 학원 이야기, 주말 계획 이야기. 저는 그냥 옆에 앉아서 듣기만 해요. 가끔 제가 말을 거두려고 하면 네 어머니 하고 짧게 대답하고는 다시 자기들끼리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집의 가족이 아니라 그저 같은 공간에 있는 손님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늦게 제 방으로 돌아와 불을 끄고 누우면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나는 이 집에서 무엇일까? 가족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그저 편리할 때만 필요한 존재 같아요. 그렇게 매일 밤 저는 조금씩 더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11월 초 감기 기운이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야.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열이 떨어지지 않았고 기침이 심해져서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병원 가봐야겠어요. 세연이도 거들었어요. 어머니, 폐렴이면 큰일이에요. 검사 받으세요. 결국 병원에 갔고 의사 선생님은 입원을 권했습니다. 몸살이 심하시네요. 며칠 입원하시면서 링거 맞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병실에 누워 링거를 맞으면서 생각했어요. 며칠만이면 나아지겠지. 아들이 입원 수속을 해주고 가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푹 쉬세요. 내일 또 올게요. 세연이도 덧붙였어요. 어머니, 지우는 제가 잘 챙길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렇게 가족들이 돌아가고 저는 조용한 병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첫날 밤은 그럭저럭 지나갔어요. 링거를 맞으면서 내일 아들이 오겠지, 손주 얼굴도 볼 수 있겠지 하는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오후가 되도록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들여다보니 아들한테서 문자 하나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아요. 내일 갈게요. 실망스러웠지만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래, 직장인이니까 바쁘지. 저는 스스로를 달래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옆 침대에 할머니 한 분이 입원하셨어요. 저보다 나이가 좀 더 많아 보이는 분이었는데 오후가 되자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그 아들은 도시락까지 싸왔더라고요. 병원 음식은 맛없으시잖아요. 집에서 미역국 끓여왔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가슴 한쪽이 저려왔습니다. 옆 침대 할머니가 제게 말을 걸었어요. 우리 아들은 매일 와요. 효자예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좋으시겠어요. 하지만 손끝이 떨렸어요. 제 아들은 아직 오지 않았고 전화조차 없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야 휴대폰이 울렸어요. 세연이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는데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많이 나아졌어. 제가 대답하자
세연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지우가 감기 걸려서요. 병원에 데려갈 수가 없어요. 이번 주는 못 갈 것 같아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래, 알았어. 지우 잘 챙겨. 통화를 끊고 나서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3일째 되는 날, 저는 병실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봤습니다. 병원 앞 주차장에 차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면회 오는 가족들, 꽃다발을 든 사람들, 과일 바구니를 든 사람들. 그들은 모두 누군가를 만나러 오는 거겠죠. 저는 다시 침대로 돌아와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세연이의 문자를 다시 읽었어요. 지우가 감기 걸려서요. 이번 주는 못 가요. 그 한 줄의 문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옆 침대 할머니의 아들이 또 왔어요. 어머니, 오늘은 삼계탕 사왔어요. 그 할머니는 행복한 얼굴로 아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며느리도 함께 왔고 손주들도 따라왔더라고요. 할머니, 빨리 나아요. 손주들의 밝은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커튼을 쳐서 제 침대를 가렸어요.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병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복도를 지나다니는 간호사들의 발소리, 멀리서 들리는 기계음, 옆 침대에서 들리는 할머니의 고른 숨소리. 저는 잠이 오지 않아 천장만 바라봤어요. 나는 그들에게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간호사가 들어와서 체온을 재고 혈압을 쟀습니다. 할머니, 많이 좋아지셨어요. 내일 퇴원하셔도 될 것 같아요. 퇴원이라는 말이 반갑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그 생활이 시작될 테니까요.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고, 지우 어린이집 보내고, 청소하고, 요리하고. 하지만 이곳에서도 저는 혼자였습니다. 점심시간, 옆 침대 할머니의 딸이 왔어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왔어요. 오빠가 바빠서요. 그 할머니는 매일 누군가가 찾아오는 거예요. 저는 병원 식판의 음식을 혼자 먹으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옆 사람들이 볼까 봐 참았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내일 퇴원이래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반가워야 하는데 왠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 고맙다.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참 예쁘더라고요. 하지만 제 마음은 그 노을만큼 쓸쓸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자신은 단순한 도움이었다는 거요. 필요할 때만 필요한 사람, 아플 때조차 뒷전으로 밀리는 사람, 그게 바로 지금의 저였습니다. 병실의 어둠 속에서 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그저 조용히 울었습니다. 퇴원한 다음 날부터 다시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김을 굽고 도시락을 싸고 지우를 깨우는 똑같은 하루가 반복됐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도 제가 병원에서 혼자 지냈던 나흘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많이 좋아지셨죠? 세연이의 짧은 인사가 전부였어요. 그리고는 다시 바쁘게 출근 준비를 하더라고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세연이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신경 쓰지 않으려 했는데 제 이름이 들려서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응, 어머니는 괜찮으셔. 근데 말이야, 세연이의 목소리가 잠시 낮아졌다가 다시 들렸어요. 솔직히 이제 좀 부담스럽긴 해. 어머니, 연세도 있고
설거지하던 손이 멈췄습니다. 물소리를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세연이는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도 이제 어린이집 잘 다니잖아. 굳이 같이 안 살아도 될 것 같은데. 근데 남편이 계속 미루더라고.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응, 나도 알아. 효도해야지. 근데 우리도 생활이 있잖아. 어머니, 눈치 보면서 사는 것도 솔직히 힘들어. 그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눈치를 본 건 제가 아니었나요? 김치 냄새가 난다고 해서 조심하고, 소파에 앉을 때도 조심하고, 텔레비전 소리도 낮추고, 밤에 화장실 갈 때도 발소리 죽이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저였는데, 세연이가 저한테 눈치를 봤다고요? 엄마가 뭐래? 응, 그렇게 말씀하셨어? 엄마 말이 맞긴 해. 나중에 남편이랑 천천히 얘기해봐야겠다. 통화가 끝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조용히 그릇을 닦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방금 들은 대화로 가득했어요. 같이 안 살아도 된다고, 눈치 보면서 산다고, 화가 났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는데 이제 화가 나더라고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지난 1년을 떠올렸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했던 나날들, 손주를 위해 정성껏 만들었던 도시락들, 며느리 눈치 보며 조심스럽게 살았던 시간들. 그게 전부 부담이었다는 건가요?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좋아. 그렇게 나오는 거지.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하지만 도시락을 싸지 않았습니다. 김도 굽지 않았어요. 대신 제 방 서랍을 열어서 오래된 통장들을 꺼냈습니다. 평생 모은 적금, 퇴직금, 그리고 예금. 생각보다 제법 큰 금액이 있었어요. 이제 나를 위해 써야겠다. 저는 씩 웃으면서 통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아침 6시, 평소처럼 세연이가 나왔어요. 어머니, 오늘 도시락은? 말을 멈추더니 텅 빈 식탁을 봤습니다. 아, 오늘은 안 싸셨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미안하다. 오늘 좀 몸이 안 좋아서. 아, 네. 그럼 저 사 먹을게요. 세연이는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지우가 일어났을 때도 저는 평소처럼 챙겨주지 않았어요. 지우야, 엄마한테 가봐. 할머니, 오늘 좀 아파. 지우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세연이 방으로 갔습니다. 거실에서 세연이가 당황해서 지우를 챙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배고파. 알았어, 알았어. 빵 먹자. 저는 제 방문을 닫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오전 10시쯤 저는 집 근처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집 좀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사장님이 반가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정희 씨, 오랜만이에요. 어느 집이요? 제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요. 네, 지금 살고 계신 집은요? 아들네 집 아니었나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 명의예요. 팔 겁니다. 아, 네. 그럼 한번 나가볼게요. 요즘 시세가 괜찮아서 금방 나갈 거예요. 그날 오후 부동산 사장님이 집을 보러 왔습니다. 마침 아들 내외가 없는 시간이라 다행이었어요. 와, 정말 깨끗하게 쓰셨네요. 이 정도면 금방 계약될 것 같아요. 사장님은 사진을 찍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거실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어요. 이제 시작이야. 마음속에서 뭔가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흘 후 부동산 사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정희 씨, 집 보러 오고 싶다는 사람이 있어요. 내일 괜찮으세요? 네. 좋아요. 오후 2시에 오세요. 다음 날 오후 젊은 부부가 집을 보러 왔습니다. 방을 둘러보더니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요. 여기 정말 좋네요. 계약하고 싶어요. 그 자리에서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문자를 보면서 저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저녁 때 아들 내외가 돌아왔을 때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차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요. 하지만 제 가방 안에는 부동산 계약서가 들어 있었어요. 이제 때가 됐어. 저는 속으로 중얼거리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세연이는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이 들었어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투명 인간처럼 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제 눈빛엔 오래 묵은 슬픔 대신 단단한 의지가 깃들었어요. 일주일 후 집 잔금까지 모두 들어왔습니다.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면서 저는 이제 정말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왔다는 걸 알았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평소보다 일찍 저녁 준비를 마치고 아들 내외가 퇴근하기를 기다렸어요. 오늘은 꼭 말해야 해.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예전에 주눅 든 모습은 없었어요. 대신 단호한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7시, 아들 내외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들어와. 오늘 할 이야기가 있어. 저는 식탁에 앉으라고 손짓했어요. 세연이가 약간 의아한 표정으로 아들을 쳐다봤지만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았습니다. 지우도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야? 잠깐만 기다려. 할머니가 보여줄 게 있어.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서 서랍 속 안전금고를 꺼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식탁 위에 안전금고를 올려놓았어요. 세연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뭐예요? 저는 천천히 금고 열쇠를 꺼내서 자물쇠를 열었어요. 딸깍 소리와 함께 금고 뚜껑이 열리면서 그 안에 가지런히 정리된 서류들이 드러났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장들, 그리고 방금 거래한 집 매매 계약서까지. 이게 다 뭐예요? 세연이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서 펼쳐 보였어요. 이건 내가 35년 동안 모은 적금 통장이야. 이건 퇴직금 예금이고, 이건 내 명의로 된 또 다른 부동산 서류야. 아들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다 엄마 거예요? 그래. 내가 평생 모은 거야. 너희가 모르는 것들이 많았지. 세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집 매매 계약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 집 매매 계약서야. 뭐라고요? 세연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집은 이미 팔렸어. 다음 달 말까지 이사를 나가야 해. 아들이 황급히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한테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말할 필요가 있었나? 내 집인데. 세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갑자기 이렇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세연아, 내가 이렇게 모아둔 재산을 이제 공개할 때가 왔구나. 이 집의 원래 주인은 나야. 그리고 앞으로 지우와 관련된 일, 그리고 내 재산에 대한 결정은 모두 내 선택이야. 제 목소리는 단호했고 눈빛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세연이는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지우가 큰 눈을 뜨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사 가는 거야? 그래, 지우야. 할머니도 이사 가고 너희도 새 집을 찾아야 해. 아들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잘못한 게 뭔지 정말 모르겠니? 지난 일주일 전 세연이가 통화하던 거 들었어. 세연이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어머니, 어머니 연세도 있고 굳이 같이 안 살아도 된다고 했지. 눈치 보면서 산다고도 했고. 세연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그런 말을. 사과는 필요 없어. 오히려 고마워. 덕분에 정신 차렸으니까. 저는 서류들을 다시 금고에 넣으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내 인생이 있어. 68년을 살면서 마지막 남은 시간까지 눈치 보면서 살 순 없더라고. 아들이 애원하듯 말했어요. 엄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세연이한테 잘 말할게요. 그럴 필요 없어. 이미 결정했어. 저는 가방에서 기차표를 꺼냈습니다. 나는 모레 떠날 거야. 바닷가 마을로 가서 작은 집을 하나 구했어. 거기서 내 남은 인생을 살 거야. 세연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세연아, 진심이었으면 병원에 면회라도 왔어야지. 그 말에 세연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도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없어도 너희는 잘 살 거야. 그동안 내가 해줬던 것들, 이제는 세연이가 직접 하면 되니까. 지우 어린이집 보내는 것도, 도시락 싸는 것도, 저녁 준비하는 것도, 전부 다. 세연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울지 마.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단지 내가 내 인생을 선택한 것뿐이야. 저는 제 방으로 돌아가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는 모습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끝이구나. 저는 깊게 숨을 쉬면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옷들, 사진첩들, 그리고 제가 아끼던 물건들. 하나하나 박스에 담으면서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도시락을 싸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가방을 챙기고 마지막으로 집 안을 둘러봤어요. 1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지. 거실에서 세연이가 나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그래, 이게 서로에게 좋은 거야. 저는 현관문을 열면서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잘 살아라, 세연아. 지우 잘 키우고. 문을 닫고 나오니 복도가 이상하게 넓어 보였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면서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웃고 있었어요. 이제야 자유로워졌구나. 아파트 밖으로 나오니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기차역으로 향했어요. 기사님, 역으로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면서 저는 새로운 시작을 꿈꿨습니다. 기차는 3시간을 달려 작은 해안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플랫폼에 내려서니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오랜만에 맡아보는 싱한 바람이었습니다. 여기구나. 저는 가방을 들고 역 앞 광장을 가로질렀어요. 미리 연락해둔 부동산 사장님이 차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 여기에요.
아, 사장님. 고맙습니다. 차에 올라타니 사장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새로 지은 아파트라 정말 괜찮아요. 보시면 마음에 드실 거예요. 차는 해안도로를 따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푼 바다가 펼쳐졌고 햇살이 물결 위에서 반짝였어요. 여기 정말 좋네요. 그러게요. 요즘 이쪽으로 귀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조용하고 공기도 좋고 15분쯤 달려서 도착한 곳은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신축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고급스러운 외관에 깔끔하게 정돈된 조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와,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는 넓고 깨끗했습니다. 아파트 문을 열자 환한 거실과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바다 풍경이 펼쳐졌어요. 어머, 정말 멋지네요. 사장님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집이 2층에서 제일 뷰가 좋아요. 베란다에서 일출도 볼 수 있어요. 저는 천천히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방 2개, 거실, 주방, 화장실. 넓지는 않지만 혼자 살기엔 딱 좋은 크기였어요.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저는 흔쾌히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문자가 왔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이제 내 집이구나. 사장님이 떠나고 나서 저는 빈 거실 한가운데 섰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내 삶을 마음껏 살아보자. 가슴 속에서 뭔가가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간단히 짐을 풀고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바다 위로 달빛이 은은하게 깔렸어요. 멀리서 들리는 파도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잘 도착하셨어요? 잘 도착했어.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돌아오세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이제 여기서 살 거야. 너희도 잘 살아라. 전화를 끊고 나서 다시 야경을 바라봤어요.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들이 하늘 가득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밤하늘이 있었구나. 6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밤하늘을 본 것 같았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감과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알람 없이 자연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7시였어요. 와, 이렇게 푹 잔 게 얼마만이지. 창문을 열자 상쾌한 바닷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베란다로 나가 보니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황금빛 햇살이 바다를 물들이는 장관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게 일출이구나. 평생 새벽에 일어나 살았지만 정작 일출을 본 적은 거의 없었어요. 아침을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누구를 위한 도시락도 없고 서둘러야 할 이유도 없었어요. 천천히 커피를 내리고 빵을 구우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하루가 시작됐네. 식탁에 앉아 혼자 아침을 먹는데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를 위해 서두르지도 않는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점심때쯤 동네를 산책하러 나갔습니다. 해안 산책로를 따라 걸으면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는 모습이 평화로웠습니다. 앞으로 매일 이렇게 걸어야지. 산책로에는 저처럼 여유롭게 걷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안녕하세요. 지나가던 할머니 한 분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오셨어요? 네. 어제 왔어요. 잘 오셨어요. 여기 좋은 곳이에요. 따뜻한 미소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저녁 때 저는 작은 슈퍼마켓에 들러 장을 봤어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만 골라 담았습니다. 누구 입맛 맞출 필요도 없고 누구 취향 고려할 필요도 없었어요. 오랜만에 제가 먹고 싶은 거 사네. 계산대에서 주인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얼굴이 낯선데 네. 어제 이사 왔어요. 여기 살기 좋아요. 동네 사람들도 다 착하고 자주 들러요. 네. 감사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마음을 녹였어요.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면서 휴대폰을 봤습니다. 세연이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어머니, 죄송했어요. 이제 제가 지우 잘 키울게요. 건강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세연아. 수고해. 지우한테 잘해줘. 짧은 답장이었지만 더 이상 할 말은 없었어요. 이제 그들의 삶과 제 삶은 분리된 거니까요. 저녁을 먹고 다시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밤하늘에는 어제보다 더 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바람이 부드럽게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아무도 깨우지 않아도 눈이 떠지는 새벽. 이번엔 도시락이 아닌 자신을 위한 빵을 굽는 아침.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저녁. 이게 진짜 내 인생이구나.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면서 별을 바라봤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어요. 수채화 강좌였습니다. 평생 해보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거예요. 처음이시죠? 천천히 해보세요. 선생님의 친절한 가르침에 따라 붓을 들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즐거웠어요. 이렇게 재밌는 거였구나. 수업이 끝나고 같은 반 수강생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전시회 보러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네, 좋아요.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취미, 새로운 일상. 모든 게 새롭고 설렜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수채화 수업 첫날이었다. 서툴렀지만 행복했다.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며 산 적이 있었나 싶다. 앞으로 남은 시간, 나를 위해 살고 싶다. 일기장을 덮으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제야 진짜 내 하루가 시작됐네.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